이거는 지문에서 찾은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관이 개입된 거죠. 이렇게 시험을 볼 때 주관이 개입되어 버린 순간 굉장히 위험해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문학공부법을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문학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팁들을 좀 전수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크게 이제 문학은 현대문학이랑 고전문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일수록 고전문학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현대어 해석을 정말 어려워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영어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단어의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저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여러분들 한자어에 정말 취약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명월 이런 게 밝은 달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특히나 이제 중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온 친구들은 한자어를 정말 많이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자주 나오는 정말 어찌 보면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을 모르면 아예 정말 갈피를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이런 한자어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사실 이번 영상에서만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각주로 따로 제시되는 단어가 아닌 단어들은 이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괴다라는 단어가 사랑하다, 삼기다라는 단어가 생기다 라는 정도의 뜻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고전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기본 시어들만 알아둬도 어느 정도 빨리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게 고전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주제가 굉장히 단순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 자주 나오는 게 자연친화라든지 연군지정이라고 하죠. 임금님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전체적인 주제랑 맥락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친화가 주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통 자연이 긍정이고 속세에 관한 게 부정,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관한 부귀공명이라든지 출세를 원한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어떤 단어가 자연을 의미하느냐 혹은 어떤 단어가 속세를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을 봐주면 되고 자연을 의미하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긍정, 속세를 의미하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부정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주 출제되는 단어라고 해봤자 사실 100개를 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전 어휘를 이제 빨리 외워주면 좋고 주의해야 될 게 대체적으로 거의 다 자연물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끔 되게 튀는 부정적인 시어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왜다 이제 이런 시어는 그르다, 옳지 않다 이런 뜻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출제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단어들을 반드시 중점적으로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어를 익히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갈래별 대표 작품들을 좀 숙지해두는 게 좋아요. 고전 작품 같은 경우 이제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갈래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고려가요고, 두 번째가 시조, 그리고 세 번째 가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전 작품의 경우 생각보다 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대표 작품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를 하고 있으면 비슷한 맥락을 가진 다른 작품들을 적용을 해서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 꼭 받아 적고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전부에게 추천하는 필수 작품들입니다. 고려가요는요. 가시리, 동동, 서경별곡, 청산별곡, 정석가 이렇게 5작품을 기억을 해주세요. 시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평시조들을 여러 개 묶어서 모의고사 출제하는 경우도 많은데 평시조는 비교적 작품 정리하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어려워하는 연시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시조는요. 도산시비곡, 고상구곡가, 어부사시사, 만능 일단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른 갈래들보다는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뒀으면 하는 작품들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우선은 상춘곡이랑 정철, 관동별곡, 삼이인곡, 숙민곡 반드시 봐주시고 규원가, 유황사, 만분가 그리고 이제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EBS에 출제되는 가사들은 싹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접 연계인데도 봐야 될까요? 일단 봐두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쨌든 최대한 많이 알고 가려고 미리 공부를 하는 거니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대비를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품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간단해요. 사실 이제 베스트는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을 읽고 그 한 줄 한 줄을 전부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전 작품의 이제 원문을 노트에 옮겨 적고 그 아랫줄마다 현대어 해석을 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들이 뭐 자연을 의미하는지 속세를 의미하는지 혹은 뭐 이제 님에 대한 사랑의 징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의 의미를 되게 간략하게 근데 좀 이런 시어는 나중에 시험에 나왔을 때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싶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시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뒀고 이제 표현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풀어보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고전 작품에 항상 나오는 표현법이 있죠. 서리법, 대꾸법. 이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안 봐도 알아야 되고 뭐 가끔 도치법이나 연세법 이렇게 좀 생소할 수 있는 표현법들이 나오면 그런 표현법들까지 싹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작품들만 분석을 해놔도 여러분들이 고전 작품을 보는 안목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고전 작품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주제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나중에 현대 작품을 조금 더 어려워할 때도 많아요. 왜냐면 현대는 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 보는 시 같은 경우는 주제 잡기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전 작품은 그래도 대표 작품이라는 개념이 좀 명확하게 있는데 현대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많아요, 작품이. 그래서 아무래도 나중에 현대 작품 생소한 거 나오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적어도 그래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는 게 있는데 시는 짧게 이제 압축되었는데 그 안에서 많은 정보들을 뽑아내다 보니까 이게 단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분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갈피조차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고전 작품, 특히나 이제 고전 시가와 관련한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또 이렇게 미리 공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실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을 텐데 우선은 항상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보기를 항상 참고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문과 딱히 내용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기들도 나오지만 웬만하면 이제 보기에 단서가 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문학이랑 비문학을 같이 연계해서 문제 출제를 많이 하는데 비문학이라고 막 대충 읽지 말고 거기에 이 문학 작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오면 완전 힌트다 하고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문학이 이제 오답 선지를 내는 방법인데요. 문학은 전체 맥락을 벗어나는 선지를 오답 선지로 많이 내요. 특히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맥락을 벗어나는 뭔가 키워드가 나왔다 하면 그게 이제 오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문학 작품을 보고 이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내용이 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서술어를 기준으로 찾아주는 게 좋아요. 화자의 태도나 어떤 화자의 상황이 서술어에 직접적으로 담겨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때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밑줄 쳐서 디테일하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건 시든 소설이든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정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줄의 앞뒤 맥락까지 같이 살펴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유리쌤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아, 유리쌤 눈물 흘렸대. 슬프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는 지문에서 찾은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관이 개입된 거죠. 이렇게 시험을 볼 때 주관이 개입되어 버려서 굉장히 위험해져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앞을 봤더니 유리쌤이 친구들한테 선물을 받아서 기뻤대요. 그러면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뒤 맥락까지 여유롭게 좀 살펴줘야 되는데 이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꾸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이건 것 같아. 자꾸 이제 주관을 개입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서를 다루는 영역이라고 해도 자, 여러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주고 선지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학에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찾아서 선지를 골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부정적인 단어들에 주목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되게 매끄럽게 찍찍찍 읽다가 갑자기 하나 좀 걸린다. 이 단어가 좀 이상한데? 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슴이 좋아, 풀이 좋아, 햇살 좋아 막 계속 이러다가 근데 멧돼지는 싫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엥? 갑자기 싫다지? 하면서 그런 튀는 부분들에 주목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튀는 부분이 문제 나오기 좋으니까. 보통은 화자가 싫어하거나 꺼리거나 사양하거나 거부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단어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부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흐름, 그 전체적인 주제, 그 안에서 튀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오늘 앞부분에서 이제 고전 작품 위주로 말을 해드렸는데 현대 작품까지 다 다루기에는 양이 좀 길었을 것 같아서 현대 작품은 2판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었나요? 평소에 공부할 때는 이제 문학 작품 최대한 꼼꼼하게 많이 공부를 해두고 시험장에서는 여유 잃지 말고 전체 맥락, 전체 주제 반드시 체크하면서 가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